회장님, 지금 하고 계신 넥타이 핀 안에 도청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 쪽지를 본 순간 저는 손가락 끝부터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그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강태준이라는 사람이 작은 종이 한 장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쪽지를 건넨 그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분명히 본 적 있는 얼굴. 그 눈이 왜 이토록 낯이 익은지 그 순간에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운명적인 만남이었는지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동안 숨겨졌던 한 가족의 충격적인 비밀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봄볕은 유난히 따스했지만 그 따스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이사회 보고를 받았고 점심 무렵에는 오래 거래해온 협력사 대표를 만나기 위해 광화문 근처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습관처럼 넥타이를 한번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 넥타이 핀을 달았습니다. 2달 전 장남 민혁이 제 생일에 선물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작은 소품 하나가 품격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라고 적힌 카드와 함께 카드에 정성스럽게 적힌 문구를 읽을 때 저는 솔직히 뭉클했습니다. 차갑다는 소리를 평생 들어온 사람이었지만 자식의 마음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매일 그 핀을 달고 다녔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보다 조금 이른 탓인지 룸 안에는 저희 일행뿐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협력사 대표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젊은 직원 하나가 음식을 내오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 조용한 동작. 그런데 그 청년이 음식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눈빛이 단순히 손님을 알아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되고 티타임이 시작될 무렵 그 청년이 다시 들어와 찻잔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청년이 제 손 아래에 작은 종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협력사 대표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른 척 했습니다. 손 안에 종이를 쥔 채로 남은 대화를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지? 식사 자리가 끝나고 협력사 대표를 배웅한 후 저는 식당 입구 옆 작은 공간에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작지만 또렷하게 회장님, 지금 하고 계신 넥타이 핀 안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제게의 온갖 풍파를 헤쳐온 사람이었습니다. 배신도 받고 음모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이 넥타이 핀을 선물한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핀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것을 들키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사람의 본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운전기사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습니다. 회사로 가자.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가까스로 스스로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그날따라 왜 그리 멀게 느껴졌는지 눈을 감으며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본 얼굴, 기억의 어느 구석에 있는 눈, 그리고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려 한다는 것만은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본사에 도착해서 저는 25년째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는 황 반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라고 적힌 쪽지와 함께 그에게 핀을 내밀었습니다. 황 반장이 알았다는 듯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아오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20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이것이 오해이기를 반쪽짜리 마음으로 바랐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황 반장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소형 도청 송신기입니다. 최신 제품으로 반경 50m 내 음성을 실시간 전송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수신처 추적할 수 있나? 황 반장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 장비를 써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적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알아봐 주게. 라고 메모를 남기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아무 일도 없는 척 일을 했습니다. 결제도 하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복도에서 민혁과 마주쳤을 때 아버지,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무리하시면 안 되죠. 나는 아무 일 없던 듯 어젯밤 잠을 좀 설쳤어. 라며 평소와 똑같이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민혁이 언제부터, 아니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퇴근 무렵 저는 김비서를 시켜 낮에 식당에서 쪽지를 건넨 그 청년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식당 직원 명단, 최근 채용 이력, 본사와의 연관성, 그리고 그날 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름 윤준서, 나이 28세, 어머니 윤지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윤지수.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입 밖에 낸 것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28년 동안,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 그녀도 그 이름을 알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왠지 혹시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부부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윤준서라는 청년은 어쩌면 내가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러나 우리 집안 피가 흐르고 있을지 모른다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이 단단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머리는 이상 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를 맨손으로 일으킬 때 느꼈던 그 팽팽한 집중감. 5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74. 머리는 희었고 눈 아래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결심이 선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전해준 서류에 적힌 윤준서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쪽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일 점심 조용한 곳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2시간 뒤 윤준서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 짧은 답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윤준서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자리, 등은 벽에 기대고 입구가 보이는 위치, 마주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이목구비의 생김새, 특히 눈매.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인데 그 눈빛이 왜 이토록 낯이 익을까?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윤지수 씨가 맞습니까? 윤준서가 단단한 어조로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윤준서는 어떤 물음이었는지 이해한 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지수, 그 여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윤준서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러 번 읽었는지 손때가 묻어 귀퉁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기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편지 1장,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1장. 사진을 집어드는 순간 제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23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미녀. 그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 뒤에 서서 2사람을 향해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저였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날이 기억났습니다. 민혁이 윤지수를 처음 데려온 날. 당시 저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고위 관료 집안과 혼맥을 맺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랬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사업의 수단이 되어야 했던 그 시절, 저는 직접 윤지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혁이를 사랑한다면 그 애를 위해서 떠나줄 수 있겠냐고. 그 여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민혁 씨가 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나는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한마디로 민혁은 아버지냐 윤지수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20대의 청년이 아버지와 사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28년 전 제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윤준서는 편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준서야,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엔 엄마는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고 먼저 가서 앞으로 살면서 어려운 세상, 많은 걸 혼자 감당하게 해서 준서야, 이제부터 내 아버지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해. 내 아버지 이야기를 이제야 하는 게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지만 이제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내 아버지 이름은 강민혁. 대한중공업 강태준 회장님의 아들이야.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 넌 우리가 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야. 시대가 그랬고 그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엄마는 내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 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할아버지인 강태준 회장님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땐 회사 상황도 그랬고 시대도 그랬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이해해 주렴, 준서야. 그리고 내 아버진 내가 태어난 걸 모른단다. 그 집안에서 알면 너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어. 무서웠어. 그래서 모든 걸 숨기고 숨어 살았어. 너한테 아빠는 돌아가셨다며 거짓말까지 하며 숨겨서 미안해.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네 곁에 없게 된 후 혼자 세상을 살기에 힘에 겨우면 그땐 아빠를 찾아. 힘든 세상 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내 아버지가 있으니 안심하고 갈게. 엄마가 내 곁에 함께 해줄 수 없을게. 혼자 남게 된 내가 힘든 세상을 살기에 힘에 겨울 때, 그때가 되면 내 아버지를 찾아. 너를 두고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하다. 잘 지내렴 내 아들. 사랑한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망이 담겨 있어야 할 자리에 용서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윤준서가 조심스럽게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잠깐이 꽤 길었습니다. 윤준서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의 눈이 왜 낯이 익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민혁이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준서 씨, 어떻게 도청장치인 줄 알았죠? 청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게 도청장치라는 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그 장치를 유통하는 업체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대한중공업 관련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장치를 사갔다고. 그런데 그날 회장님이 그 넥타이 핀을 하고 계신 걸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게 그 도청장치라는 걸. 저는 그 말을 듣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민혁이 도대체 왜? 한참이 흐른 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준서 씨, 당신이 내 손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찻집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 어딘가를 단단하게 내리쳤습니다. 이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날 윤준서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 어머니가 홀로 그를 키우던 이야기, 가난했지만 밝았던 기억들.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저는 한참 얘기를 끝내고 일어서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한테 그땐 미안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 생각을 알기라도 한 듯. 윤준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준서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황 반장으로부터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청 장치의 수신처 추적 결과였습니다. 회장님, 수신처 신호가 이정숙 씨 명의 차량에 설치된 수신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수신기에서 외부 서버로 파일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어느 서버야? 황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추적 중인데 국내 법인 명의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해외 계열사 형식으로 되어 있고 최종 수신자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황 반장과의 통화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이 아니고 이정숙이 수신자라고? 나는 더 놀라웠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정숙은 강 회장의 며느리 민혁의 아내였습니다. 아들 민혁과 같이 벌인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 도청 녹음 파일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경영 정보를 빼돌리는 수준이라면, 그런데 만약 다른 이유라면, 경쟁사에 팔거나 외부 세력에 회사를 넘기려는 것이라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강 회장은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 순례였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사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누굴 만났어요? 왠지 목소리가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알아? 준서라는 아이죠. 저는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알고 있었어요. 순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순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윤지수 씨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제가 몰래 알아봤어요. 당신 모르게. 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순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하면 당신이 어떻게 할 것 같았어요. 당신은 한참 회사를 키우느라 앞만 보고 가고 있었고, 혹여라도 당신 아들한테 오점이 될까?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겠죠. 아니면 회사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없애려 하거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저라면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순례는 옛날을 회상하듯 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당신한테 화가 많이 났었어요. 민혁이랑 지수가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조금 흥분된 목소리로 그래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우리를 피해 숨어 사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장학재단 통해서
준서에게 조금씩 도움을 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를 그 순간에야 느꼈습니다. 순례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조심해요. 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 뭐 알고 있어? 얼마 전 정숙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걸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정숙이 시아버지를 몰아내고 민혁을 허수아비로 세워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만약 회사 자체를 넘기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도청 장치 하나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영수, 77살.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지금은 은퇴했지만 법조계와 재계 양쪽에 두터운 인맥이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처음 만난 건 4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내가 맨손으로 첫 번째 공장을 세울 때 그는 막 사법고시를 합격한 청년 검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제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28년 전 내가 민혁과 윤지수를 갈라놓을 때 정면으로 반대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형, 나야. 내 목소리에 이상함을 느꼈는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곳은 한강변의 작은 설렁탕집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자주 갔던 곳, 우리의 의지를 다져주던 곳. 저는 결심이 필요했기에 이곳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있었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식당에서 넥타이 핀에 대해 알게 된 일, 그것을 알려준 윤준서에 대해 준서를 만나 그의 엄마 윤지수가 남긴 편지를 읽은 일, 그리고 도청장치를 며느리인 이정숙이 수신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넥타이 핀을 민혁이 선물했다는 사실, 이 혼란스러운 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순례가 오래전부터 준서를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이영수는 설렁탕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 얘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나서야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나도 알고 있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이? 준서 말이야. 윤지수가 혼자 아이를 낳았을 때 병원비조차 어려운 상황을 알고 도우려 했는데 윤지수가 거부했어. 강태준 회장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몰래 다른 봉사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줬었어. 저는 텅 빈 눈으로 오래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나한테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이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말했으면. 이영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앞만 보고 달리는 저를 걱정해서 저 모르게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대신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고마운 일인지를 그 순간에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태준아, 그런데 이정숙 거는 내가 따로 들은 정보가 있어. 뭔데? 이영수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정숙이 접촉하는 외부 인사 중에 강동그룹 쪽 사람이 있어.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강동그룹. 대한중공업의 오랜 경쟁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주 경쟁에서 맞붙어 온 곳. 그런데 최근 들어 해외 자본을 대거 끌어들이며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 홍콩계 투자 펀드가 있다는 것도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강동그룹이 왜 이정숙과 접촉해? 이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준아, 지금 내 회사 주요 계열사 지분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분이 움직인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한중공업을 조각조각 사들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이정숙이라면 이건 며느리 하나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통째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파악한 건 한 1년 전부터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1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년 동안 제 코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1년 전부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정수창 검사 알아? 경제범죄 담당. 이름은 들었어. 정직한 사람이야. 사실은 이영수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 건을 내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정검사를 연결해 줄게. 자네가 알고 있는 걸 서로 공유하면 수사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영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태준아, 끝까지 가야 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고마워, 형.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이영수가 던진 말 하나를 계속 곱씹었습니다. 강동그룹. 그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전무이사 박재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 해외 MBA, 겉으로는 능력 있는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업계에서는 능력보다 처세술이 더 강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회사 저 회사를 옮겨 다니며 항상 핵심 정보를 챙겨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재성이 왜 이정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조용히 황 반장을 시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황 반장이 내민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박재성과 이정숙, 두 사람은 단순한 사업적 공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같은 대학원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정숙이 민혁과 결혼하기 전 두 사람 사이에 상당히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이 이정숙을 데려온 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정숙은 달랐습니다. 여느 며느리감과 달리 긴장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말투. 오히려 자연스럽게 저와 대화를 이끌어갔고 회사 이야기를 먼저 꺼낼 만큼 경영의 의지도 강해 보였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금은 소심한 성격의 민혁이에게는 윤지수보다 훨씬 좋은 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고 나니 그 준비됨이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이정숙도 사랑이 아닌 집안끼리의 거래를 위한 결혼을 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민혁은 대한중공업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재성은 그 문을 여는 계획을 함께 세운 사람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황 반장을 불렀습니다. 박재성이 이정숙을 만나는 장소, 패턴, 빈도, 전부 추적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 반장. 예. 이 조사, 나하고 자네 둘만 알아야 해. 김 비서가 알아서도 안 되는 극비일세. 황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김 비서, 10여 년을 내 곁에서 일해온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사람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윤준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찾아뵈도 될까요? 제가 준서를 부른 곳은 본사가 아닌 제가 조용히 사용하는 외부 사무실이었습니다. 준서가 찾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USB였습니다. 저는 USB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윤준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어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 종류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이정숙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 목소리는 낮고 침착한 남자였습니다. 3분기 수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안에 보내드릴게요. 중동 쪽 2건이 핵심입니다. 계약 금액 규모가 얼마죠? 합산 약 2조 8천억 규모입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죠.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2조 8천억. 그것은 대한중공업이 지난 2년간 공들여온 핵심 수주권에 관련된 내용인 게 확실했습니다. 우리 회사 기밀 자료들이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이정숙 명의와 또 다른 명의가 섞인 페이퍼 컴퍼니들의 주주명부, 그 회사들이 보유한 대한중공업 계열사 지분 내역, 그리고 그 지분들이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 세 번째 파일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2장의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은 오래된, 젊었을 때 이정숙과 박재성이 다정히 앉아 있는 사진. 오래전부터 연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 다른 한 장은 최근의 모습. 어느 호텔 레스토랑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윤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이 파일 어디서 났습니까?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택배를 받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서웠겠습니다. 준서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누가 이런 걸 나한테 보냈는지 중요한 자료일 수도 있는데 회장님께 알려드려야 할지 아니면 파일을 열어봐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혹시 잘못 건드렸다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왔습니까? 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도청장치 사건과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해서요. 그렇다면 그건 제 아버지 회사 일이니까요. 저는 한동안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28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청년. 아버지도 없이 자랐고 어머니도 잃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저보다 더 용감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 씨, 이 USB는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반드시 저한테 먼저 연락하고. 준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묘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정검사를 만났습니다. 이영수의 소개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장소는 검찰청이 아닌 서울 외곽의 조용한 법률사무소 회의실이었습니다. 정검사는 50대 초반, 단정하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찾아왔어도 전혀 위축되거나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것들을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황 반장이 추적한 수신처 자료, 이영수가 파악한 지분 이동 정황, 그리고 USB. 정 검사는 오래 살폈습니다. 특히 음성 파일을 2번 들었습니다. 한참 후 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렇게 해줘요. 저희가 오래전부터 내사 중인 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정숙이 관련된 일입니까? 정 검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또 물었습니다. 제 아들 민혁이도 관련이 있습니까? 정 검사는 부인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도청 장치 수신 경로, 외부 법인을 통한 기밀 유출, 지분 이동.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선의 끝에 정 검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홍콩 소재 투자 펀드가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명칭이지만 저희는 이미 추적 중입니다. 홍콩 펀드. 이영수가 말한 강동그룹 배후의 그 펀드. 그것이 이정숙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은 강동그룹과 이정숙이 단순히 정보를 거래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대한중공업을 해외 자본의 통째로 매각하려는 계획. 그 안에서 이정숙은 내부 통로였고 박재성은 중간 브로커였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다다르자 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협조한다는 것은 내 며느리를 법의 앞에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민혁을 법 앞에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민혁은 자유롭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지키기 위해선 이 선택뿐이라는 걸.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에도 나는 회사를 위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까 퇴근길에 누가 접근했습니다. 검은 차 2대가 제 차를 막아섰고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택배로 받은 물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건을 받은 적 없다고 말하고 차 창문을 올리고 급하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그곳에 꼼짝 말고 있으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서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황 반장에게 연락해서 당장 준서에게 사람 붙여 보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윤준서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정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증인이 위협받았습니다. 빨리 움직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정검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돌아왔습니다. 예상했던 움직임입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회장님. 증인을 위협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민혁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민혁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알고 있기는 한 걸까? 이정숙이 회사 정보를 빼돌리고 지분을 이동시키는 동안 민혁은 알고 있었을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민혁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서재에서 저는 단호한 어조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넥타이 핀 어디서 났니? 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기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면서 나한테 준 거냐?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민혁도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민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정수기가 뭘 하려는지 어디까지 알아? 민혁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압니다. 알고 있는 걸 얘기해라. 언제까지 이 애비를 속일 셈이냐? 민혁은 오래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혼 후 정수기는 아버지를 이 회사에서 밀어내고 경영권을 쥐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언젠가부터 정숙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 없이 한 결혼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고 결혼 생활에 충실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둘 사이에는 어딘가에 틈이 생기고 있었고 저는 알면서도 체념하며 살았어요. 저는 민혁의 말을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민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1년 전쯤 우연히 지수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민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존재를,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저는 그 아이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지켜만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아들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잡고 다시 회사 일에 몰두했어요. 그러다 정수기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됐어요. 저는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하나 둘씩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민혁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 핀이 어떤 물건인지 알면서 드렸어요. 그걸 안 주면 제가 알고 있는 걸 정숙이 눈치챌까봐. 하지만 최근에 정숙이 그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증거를 빼앗기기 전 숨길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그치듯 빠르게 물었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준서에게 택배를 보냈어요. 강 회장은 이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준서가 받은 증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아셨습니까? 준서를 만났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놀란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준서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에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혁이 그동안 무엇에 눌려 살았는지,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온 세월. 저는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티내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해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고 있어.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혁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진작에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잠시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어요. 제 인생을 아버지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 회사가 넘어가도록 그냥 지켜보려고도 했어요. 그게 아버지께 복수하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우린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황 반장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황 반장이 가져온 것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본사 건물 지하 주차장 화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정숙이 어떤 남자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 그리고 남자가 작은 봉투를 이정숙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그 남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습니다. 김비서였습니다. 10년 넘게 제 옆에서 일해온 사람. 매일 아침 제 일정을 챙기고 제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이정숙이 도청 장치 외에도 김 비서를 통해 제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시 회사 내부에도 이정숙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김 비서일 줄은.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영수를 만난 것도, 정검사를 만나러 간 것도, 윤준서와 접촉한 것도 이정숙이 다 알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황 반장, 김 비서가 내 동선을 이정숙에게 넘기고 있다면 이정숙은 이미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거야. 그들의 동선을 빨리 파악해야 할 것 같아. 그들이 증거인멸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빨리 움직여야 되겠어. 황 반장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즉시 정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 주셔야겠습니다. 내부에서 정보가 새고 있었습니다. 제 동선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검사님을 만난 것도요. 전화기 너머의 정검사 목소리가 처음으로 빨라졌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방금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 안에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그들이 회장님이 저를 만난 걸 알았다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주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윤준서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준서가 무슨 일인지 걱정스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생길 겁니다. 때가 되면 다시.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혁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준서가 놀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택배를 보낸 게 민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서가 한참을 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나 때문이겠죠. 전부 나 때문에. 나는 목이 메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말고 나를 원망하렴. 내 아버진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거야. 준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밤 저는 전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황 반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연락 받았습니다. 이정숙 씨가 오늘 이른 아침 비행편을 예약했습니다. 홍콩행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홍콩? 증거를 인멸하러 가거나 서둘러 마지막 거래를 완성하러 가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대로 도망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정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정숙이 오늘 새벽 비행기로 홍콩에 가려 합니다. 정검사의 목소리가 즉각 돌아왔습니다. 맞겠습니다. 출국 금지 요청 지금 바로 올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 서울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새벽 이정숙은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이 거절되었습니다. 출국 금지 요청이 탑승 2시간 전에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검찰의 임의동행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영장을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숙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체념한 듯 낮은 목소리로 변호사를 불러달라며 말하고 임의동행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식이 저에게 온 것은 아침 8시였습니다. 황 반장의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이정숙 씨가 임의동행에 응했습니다. 지금 검찰로 이동 중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봄이 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오래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이 있습니다. 민혁이 서재로 들어왔을 때 그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검찰에 자수하려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묵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 직접 가서 진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민혁은 단단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올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는 짧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그게 회사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장하다고, 그리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민혁이 나간 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윤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됩니까? 식사 한 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술래 그리고 민혁 준서 넷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술래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밥상이었습니다. 민혁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 아들과 밥 한 끼 같이 먹게 하고 싶었습니다. 준서에게 내 아버지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린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준서는 민혁이 아들이고 우리 손자니 이 집에 들어와 살으라고. 모두들 놀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술래는 울음을 터뜨렸고 민혁은 미안하다고 말하며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서가 울먹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그 소박한 저녁 식사가 제가 40년간 일구어온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녀가 주도한 범행의 규모가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경영 기밀 유출, 외부 법인을 통한 주요 계열사 지분 매각 시도, 그리고 도청 장치를 활용한 협상 정보 탈취. 이 모든 것이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숙은 처음부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모른다고. 모든 것은 강민혁이 지시한 것이라고. 담당 검사가 자료를 하나씩 꺼내놓을 때마다 이정숙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팔아넘기려 한 회사를 능력 있는 며느리가 회사를 살리려 했을 뿐이라고, 남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민혁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혁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은 증거들과 정황 등을 낱낱이 자백하면서 이정숙의 자백에 맞섰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계속되던 중 정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박재성 씨가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하겠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이정숙이 박재성을 이용만 하고 이 일이 끝나면 처리할 계획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정숙은 아마도 박재성이 제거되어야 증거가 없어 질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걸 박재성 쪽에 흘렸더니 정 검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박재성 씨가 먼저 진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정숙에 대한 복수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정숙이 민혁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이 일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박재성이를 제거하려고 했다니. 오랜 세월 함께 계획을 세웠던 두 사람이 돈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만이 살아남고자 배신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이정숙의 모든 계획을 알고 난 박재성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간의 계획과 진행된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진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정숙과 박재성이 처음 이 계획을 세운 것은 이정숙이 집안끼리의 거래로 이루어진 이 결혼을 진행하고 난 후였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고 처음엔 강 회장과 민혁을 대한중공업에서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대한중공업을 손에 넣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재성이 강동그룹 실세가 되면서 홍콩 계열 펀드와 접촉하고 있었고 그 펀드가 원하는 것은 대한중공업의 중동 수주 네트워크와 기술 인력이었습니다. 그것을 통째로 가져오는 방법 중 하나가 내부에서 그 자료를 빼내는 것이었고 이정숙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박재성은 바깥에서 거래를 완성하는 브로커로 이정숙은 회사 내부에서 기밀 자료를 빼돌리는 작업을. 이 일들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대한중공업을 가지기 위해 도처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았고 계열사들의 지분을 사들였고 그 외에도 수많은 작업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일은 척척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쯤 이정숙은 민혁이 아들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왠지 모를 배신감에 일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두름이 일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기밀을 알아내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강 회장이 직접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도 기밀을 바로 알아내기 어려워지자 바로 강 회장에게 도청장치를 달게 해서 직접 빼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걸 강 회장이 눈치챈 후로 일이 꼬이기 시작했고 이들은 홍콩으로 가서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재성의 자백으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얼마 뒤 민혁의 자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정숙이 아버지 선물로 준비한 넥타이 핀이 도청 장치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려서 어디서부터 멈춰야 할지 몰랐다고. 담당 검사는 그의 진술과 그동안 알아낸 USB 자료에 들어있던 증거를 직접 모았다는 것을 참작해 혐의를 공모가 아닌 묵인과 방조로 정리했습니다. 이정숙은 오랜 수사 끝에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박재성도 함께였습니다. 서로를 배신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된 회사 내부 인물들도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홍콩 펀드와의 연결고리는 국제공조수사로 넘어갔습니다. 대한중공업의 지분 이동 시도는 수사 착수 전날 이미 일부가 실행됐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멈춰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후 수사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고 계속되던 언론 보도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민혁은 범죄행위 묵인 방조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는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 아들 준서가 있는 우리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일군 회사였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수없이 쓰러질 뻔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아들의 삶도 포기하게 하고 그렇게 집착했던 회사를 제가 선택한 며느리의 손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팔려나갈 뻔했습니다. 회사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며느리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아픔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아들 민혁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회사를 지키려고 애쓴 일, 제게 버려졌던 손자가 잘 자라서 어느 날 제게 결정적인 쪽지를 전달한 일, 그 사건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제 지난 40여 년의 세월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얼굴들, 낯선 얼굴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은 회사가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점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은 모두 저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주위를 살피지 못했고 가족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회사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 검증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생각입니다. 이사회에서 훌륭한 인재를 뽑으실 거라 믿습니다. 나는 짧게 인사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저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회사 앞에는 준서와 민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순자도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우린 차를 타고 달려 윤지수의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우리 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지수 앞에 섰습니다. 준서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 옆에 민혁과 순자가 나란히 섰습니다. 우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윤지수의 얼굴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작은 소리로 훌쩍였습니다. 민혁은 지수에 대한 그리웠던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혁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서를 낳아줘서, 바르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너를 너무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한참을 윤지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는 붉게 물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저는 지금 경기도 외곽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술래와 둘이서 텃밭을 일구며 아침엔 동네 산책을 합니다. 가끔 아들 민혁과 손자 준서가 찾아와 텃밭에 야채를 같이 따며 농담도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씩 그때의 일을 생각합니다. 넥타이 핀은 버리지 않고 지금도 책상 서랍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아버지였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 쪽지가 없었다면, 준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젓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말자. 그것이 늙어서 배운 것 중 가장 단단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많은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